이제 앞으로는 내가 가게 일 끝나고 피곤하면 못 올 수도 있어. 그럴 땐 너희가 알아서 해.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서 해요? 저도 일해야 하고, 승재 오빠도 바쁜데. 나는 너네를 도와주는 입장 아니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너네한테 내가 왜 매일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불만 많으시면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원래 결혼하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손주도 안 봐주실 거면 차라리 앞으로 그냥 남처럼 지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 씨의 마음에 무언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우리가 남이라면 남한테 그렇게 많은 걸 받은 건 뭐니? 아파트, 차, 혼수? 전부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해 준 거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아들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부모 마음이면 당연한 거고. 남이라면서 왜 부모 마음을 얘기해? 내 말대로 우린 남이니까 남한테 준 재산은 돌려받아야겠다. 내가 준 집, 자동차 그리고 혼수까지 싹 다 반납하거라. 며느리 수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숙 씨가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느꼈는지 갑자기 말투가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는 가족이죠. 어머니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2세 박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배신당하고 일어서기까지의 여정입니다. 박은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하나뿐인 아들 승재를 키우며 평생을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20대 후반부터 국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아들 승재를 훌륭하게 키워냈죠. 그러던 어느 날 승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은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아들의 여자친구일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그날 저녁 은숙 씨는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고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올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승재와 함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예쁜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은숙 씨가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 수빈은 승재에게만 눈길을 주며 대화했고 은숙 씨의 질문에는 짧게 대답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승재가 갑자기 은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시고 왔어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은숙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아들이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구나 수빈이라는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말이죠. 승재야, 너무 갑작스럽지 않니? 서로 얼마나 만났는데? 6개월 됐어요, 엄마. 서로 충분히 알아봤고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어서요. 6개월이라. 은숙 씨는 그 시간이 결혼을 결정하기에 너무 짧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옆에 앉아 있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반대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축하한다, 아들. 은숙 씨의 축하 인사에 아들 승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2달 후에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은숙 씨는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넉넉한 지참금과 함께 아파트와 혼수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며 모아둔 적금과 보험금을 모두 털어 아들 부부에게 지원한 것이죠. 아들과 며느리가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은숙 씨는 승재 부부를 위해 집들이 선물을 준비해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며느리들이 싫어해요. 수빈의 말에 은숙 씨는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인데 오히려 폐가 된 것 같았죠. 그래도 미소를 지으며 가져온 선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깜짝 선물처럼 준비한 거였어. 너무 부담 갖지 마. 식사 후 며느리 수빈은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숙 씨는 아들과 둘이 남아 이야기를 나눴죠. 승재야, 수빈이랑 잘 지내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 아들 승재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수빈이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은숙 씨는 아들의 말에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수빈의 친정에 먼저 가고 은숙 씨의 집에는 짧게 들렀다 가기 일쑤였죠. 전화를 해도 대부분 받지 않거나 바쁘다며 짧게 대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은숙 씨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아들 부부를 초대했지만 매번 실망을 맛봐야 했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아들 부부는 겨우 1시간 정도 머물다 가곤 했죠. 며느리는 내내 휴대폰만 보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은숙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절 음식은 거의 손대지도 않은 채 남았습니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엄마,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은숙 씨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상황에 은숙 씨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갔죠. 은숙 씨의 생일날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생일 축하를 하고 저녁에 놀러 오겠다고 했지만 결국 늦은 저녁에 문자 한 통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 다음에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는 점점 아들의 삶에서 밀려나는 기분이었죠.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 걸게요. 라는 말만 들었고 그 나중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빈이가 임신했어요. 엄마 곧 할머니 되세요. 은숙 씨는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손주가 생긴다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수빈이는 몸 괜찮니? 입덧은 없고? 은숙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들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렸죠. 식사 자리에서 수빈은 평소보다 조금 더 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은숙 씨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에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 씨는 무슨 부탁일까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이 태어나면 어머니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출산 후에도 바로 복직해야 해서요. 은숙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손주를 예뻐하고 가끔 봐주는 것은 좋지만 매일 손주를 돌봐야 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은숙 씨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다. 은숙 씨가 망설이자 수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손주 돌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국밥집은 잠시 쉬시거나 직원을 더 구하시면 되잖아요. 수빈의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승재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다른 할머니들도 다 손주 봐주잖아요. 엄마 나이도 있고요. 지금부터 가게 일을 점점 줄이시는 게 어때요? 은숙 씨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를 그만두거나 축소하라니. 그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내 가게도 있고, 너희 둘이 어떻게 계획하는지도 더 얘기해 보자. 은숙 씨의 대답에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처럼 나이 드신 분이 언제까지 국밥집 하실 거예요? 이제 그만 쉬시면서 손주나 봐주시는 게 어떨까요? 은숙 씨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신의 일과 삶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발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은숙 씨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엄마는 나만 키울 때는 그렇게 헌신적이었으면서 왜 손주는 안 봐주려고 하세요? 라며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은숙 씨는 마지못해 며느리의 출산 후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가게 운영 시간을 줄이고 아침부터 오후까지만 장사를 한 후 오후에는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기로 한 것이죠.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손주를 위해 희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은숙 씨는 매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손주를 보는 것이 행복했지만 점점 수빈의 태도가 은숙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니, 애기 옷은 이렇게 세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어머니, 오늘은 집 청소도 해주세요. 애기 돌보는 김에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돈 좀 더 보태주세요. 육아용품 사는데 많이 들어요. 며느리는 은숙 씨를 마치 고용된 가정부처럼 대했습니다. 아이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 핑계를 대며 집안일도 모두 은숙 씨에게 떠맡겼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은숙 씨가 아들에게 피로함을 이야기했을 때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수빈이도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어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는 가게 그만두고 아이 봐주는 것 더 좋지 않으세요? 돈 버는 것보다 손주 키우는 게 더 보람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이제 은숙 씨의 일상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는 국밥집,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손주 돌봄이었죠. 가게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고 체력은 바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아기 옷이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다림질도 안 하셨네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한 수빈이 아기 옷장을 열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은숙 씨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다림질할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수빈은 들은 채 만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힘든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내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하는구나. 힘드신 거 아는데 이왕 하실 거 두 번 말 안 하면 서로 좋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돌봄만 부탁했다가 이제는 집안일, 심지어 장보기까지 은숙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요. 장 좀 봐놓으셨어야죠. 국밥집에서 퇴근하고 곧바로 와서 손주를 돌보느라 장을 볼 시간이 없었다는 은숙 씨의 설명에도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밥집 좀 일찍 닫으시라고요. 애기 봐주시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닌가요? 은숙 씨는 국밥집을 일찍 닫을수록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은숙 씨가 저녁에 아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인사도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역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또 장을 안 봐놨네.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는데 수빈이 전화를 끊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녁 좀 해주세요. 저 너무 피곤해서요. 은숙 씨는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자신도 새벽부터 일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자신의 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며느리가 서운했습니다. 수빈아, 나도 오늘 무척 바빴어. 국밥집 손님이 많아서 점심때 쉴 틈도 없었어. 어머니, 저는 매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데 며느리를 위해서 그냥 국밥 하나 더 끓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나요? 은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수빈아, 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국밥 준비하고 온종일 가게 일하고 바로 여기 와서 손주 보는 거 알고 있니? 내 나이에 그 일정이 얼마나 버거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은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손주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기꺼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국밥집 좀 접으시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연세에 무슨 가게예요? 손주 키우는 게 더 행복하지 않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은숙 씨는 점점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의 일과 삶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며느리의 태도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빈아, 내 가게는 30년 동안 일궈온 내 인생이야. 그걸 쉽게 접으라는 내 말은 내 인생을 무시하는 거야. 30년 동안 일궈온 인생이 달랑 그 국밥집 하나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이제 앞으로는 내가 가게 일 끝나고 피곤하면 못 올 수도 있어. 그럴 땐 너희가 알아서 해.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무조건 맞춰줄 거라고 생각했던 수빈에게 은숙 씨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서 해요? 저도 일해야 하고, 승재 오빠도 바쁜데.
너희 아이니까 너희가 책임져야지. 내가 왜 매일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불만 많으시면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원래 결혼하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손주도 안 봐주실 거면 차라리 앞으로 그냥 남처럼 지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 씨의 마음에 무언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결혼하면 남이라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우리가 남이라면 남한테 그렇게 많은 걸 받은 건 뭐니? 아파트, 차, 혼수? 전부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해 준 거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아들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부모 마음이면 당연한 거고. 남이라면서 왜 부모 마음을 얘기해? 내 말대로 우린 남이니까 남한테 준 재산은 돌려받아야겠다. 며느리 수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숙 씨가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느꼈는지 갑자기 말투가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는 가족이죠. 어머니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은숙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수빈아, 내 말이 맞아. 우린 이제 남이야. 그러니 내일부터 손주도 안 봐줄 거고 남한테 줬던 재산도 돌려받을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승재가 들어왔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승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요? 며느리 수빈이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가 아들에게 안겼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갑자기 재산 다 돌려받겠대요. 내가 그냥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승재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은숙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재야, 내 아내 말이 맞아? 결혼하면 남이라잖아? 그러니 내가 남한테 준 거 다 돌려받을 거야. 아파트, 차, 혼수 비용, 그동안 준 생활비 전부 다. 승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아니, 내 아내 말에 따르면 우린 이제 남이야. 가족이 아니라 남. 그날 밤 은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인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제가 아들 이름으로 산 아파트와 차, 그리고 혼수 비용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 아파트와 차는 증여세를 내고 이전한 거니까 법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수 비용이나 그동안 지원한 생활비 같은 건 증여가 아닌 임시 대여금 형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할 텐데 내일 오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갈게요. 은숙 씨는 그날 밤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모든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 때부터 모아둔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 차량 구매 영수증, 혼수 비용 내역 그리고 그동안 정기적으로 보내준 생활비 송금 내역까지.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변호사는 은숙 씨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충분히 재산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와 자동차는 아들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모든 비용을 은숙 씨가 지불했다는 송금 내역과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당시 작성한 메모에는 아들 결혼 자금 대출 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것은 법적으로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증여 취소 소송도 가능한 상태였죠. 국밥집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은숙 씨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부재 중 전화가 수십 통 쌓였지만 은숙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심 장사를 마친 후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변호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 서류들에 서명해 주세요. 오늘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은숙 씨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를 돌보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알리러 가는 것이었죠. 그 사이 아들 부부는 정말로 은숙 씨가 재산을 다시 가져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오빠, 어떡해요? 어머니가 정말 재산 가져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당장 갚을 돈도 없는데. 진정해, 수빈아. 엄마가 말로만 그러시는 걸 거야. 실제로 그럴 리가 없어. 은숙 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던 아들 부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기는 어떡하라고? 은숙 씨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승재야, 수빈아. 내가 오늘 법원에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농담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농담 아니야. 여기 소장 사본이 있어. 한번 읽어봐.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든 승재는 내용을 훑어보더니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아파트, 차, 혼수 비용, 생활비까지 다 돌려달라고요? 그래, 너네 말대로 우리는 이제 남이잖아. 남한테 준 돈은 다 돌려받아야지. 어떻게 소송까지 갈래? 아니면 얌전히 돌려줄래? 며느리 수빈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은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너희 둘 다 내가 손주 돌봐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내 일과 시간은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 특히 너 수빈이 30년 동안 일군 내 가게를 그냥 접으라고 말할 때 넌 내 인생을 완전히 무시한 거야. 아들 승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신 차릴게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이러시면 저희 당장 살 곳도 없어요. 며느리도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어머니께 그런 말 안 할게요. 은숙 씨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에게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혼수도 마련해줬어.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도 가게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도 손주를 돌봐준 것도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어. 잠시 숨을 고른 후 은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너를 키우면서도 나는 늘 최선을 다했어, 승재야.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마치 내가 너희 하인처럼 대했어. 엄마는 나이도 있으니 가게 접고 손주나 봐라는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아? 내 인생도 소중해.
내 일도 소중해.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정신 차릴게요. 수빈의 사과에 은숙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합의서야. 내가 제안하는 조건이야. 아들 부부는 서류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아파트는 즉시 은숙 씨 명의로 되돌린다. 아들 부부는 한 달 내로 이사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는 즉시 반환한다. 셋째, 혼수 비용과 지난 2년간 지원한 생활비 총액의 70%를 12개월 내에 분할 상환한다. 넷째, 손주는 한 달에 2번 은숙 씨가 정한 날에만 만날 수 있다. 승재가 경악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조건을 감당해요? 감당 못하겠으면 소송으로 가면 돼. 그럼 이자까지 다 합쳐서 갚아야 할 거야. 며느리 수빈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미웠어요? 은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운 게 아니라 이제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는 거야. 내가 평생 너희에게 퍼주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 인생도 살아야지. 모든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유지되는 거야. 승재와 수빈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합의서에 서명할게요. 은숙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 그건 양날의 검이야. 정말 남이 되면 남처럼 행동하게 되니까. 한 달 후 은숙 씨는 새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서 돌려받은 아파트를 매각하고 대신 자신이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제 국밥집과 집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져 출퇴근도 편해졌습니다. 국밥집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은숙 씨는 2명의 직원을 더 고용해 일의 부담을 덜었고 이제 주말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 수입도 다시 예전처럼 늘어났고 은숙 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은숙 씨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은숙 씨, 맞으세요? 처음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스포츠 댄스 강사의 인사에 은숙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모두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새 아이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쳤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찾는 중이죠. 은숙 씨는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도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이 생긴 것이죠. 스포츠 댄스 수업 후 은숙 씨는 새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지만 그녀는 가방 안에 넣어둔 채 무시했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시간이니까요. 물론 간혹 손주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전화를 걸어 잠시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았죠.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진 않았습니다. 한 달에 1~2번 자신이 원할 때에만 손주를 만났습니다.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다. 그 말이 정말 맞았네.
은숙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그녀에게 서러움이 아닌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남이 되었기에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